만약 커피 한 잔이 내 65년의 존엄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딸 수진이의 햇살 가득한 주방에서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에 감싸 안고 그녀는 막 커피를 한 주전자 더 내렸고 늘 그렇듯 남편이 좋아하는 진한 맛이었다. 평화로운 아침일 줄 알았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손자 준호가 말했다. 마치 버터 좀 건네달라고 하듯 아무렇지 않게. 신용카드 다시 빌릴 수 있어요. 게이밍 장비에 필요한 게 있는데 딱 500만 원 정도예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확 변했다. 처음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뿌렸다. 묵직하고 독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기어다녔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손이 내 쪽으로 날아왔다. 때리려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그럴 용기는 없었다. 대신 더 잔인한 짓을 했다. 내 머그잔을 덥석 들어 내 무릎 위로 쏟아버렸다. 뜨겁고 진한 커피. 나는 숨을 헉하고 들이쉬며 벌떡 일어났다. 머그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액체는 내 얇은 파자마 바지를 뚫고 허벅지를 태웠다. 고통이 퍼졌다. 존엄은 쪼그라들었다. 수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기적으로 굴 거면 나가세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선언하듯 말했다. 마치 사무실 규정을 발표하는 사람처럼 준호한테 필요한 거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안으로 집 비우세요. 여긴 자선단체 아니에요, 엄마. 자선단체. 그 말이 커피보다 더 아프게 날아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채 타버린 다리를 안고 조용히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순간 잠깐이나마 그녀의 눈에서 죄책감의 흔적이 스쳤다. 그러나 곧 알았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나는 평가받고 있었다. 저울질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 500만 원?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애가 전자기기 사겠다고? 수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대수롭지 않잖아요. 엄마 돈 많으시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뒤로 계속 모아두기만 하셨잖아요. 이 집 공과금은 내가 내고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약값도 한 번도 네가 대신 낸 적 없어. 그녀는 눈을 굴렸다. 이 집에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수술 끝나고 기억 안 나요? 걷지도 못하셨잖아요. 내가 엄마 인생 전부 책임져 왔는데 이젠 이런 식이에요.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단지 커피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그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 수진의 돌봄은 조건부였다. 아니, 조건을 넘어선 속박이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밧줄. 점점 조여오고 결국 피돌기조차 막아버린.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다. 나를 지렛대처럼 여기는 사람일 뿐. 자원. 쓸모가 다한 늙은 여인. 그 뒤에서 준호는 심드렁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카드를 기다리며. 나는 손을 떨며 종이 타월을 집어들고 다리를 닦았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숨은 얕고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수진은 팔짱을 더 단단히 끼고 그 잔인한 미소로 덧붙였다. 카드 주시든가 오늘 나가세요. 더는 요구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나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커피가 흐르고 있었다. 깨진 머그 조각 하나가 내 발가락 옆에 놓여 있었다. 꽃무늬가 새겨진 날카로운 파편. 한때 예뻤던 것. 마치 나처럼.
나는 싸우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조용히 싱크대로 걸어가 화상 입은 손을 찬물에 헹궜다. 그리고 물을 잠갔다. 그제야 입을 열었다. 해 질녘 전에 나갈게. 수지는 눈을 깜빡였다. 아마도 더 저항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그리고 내가 마침내 떠올린 건 조용하다고 약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빚은 돈으로 갚지 않는다. 침묵과 단절로 갚는다. 방문이 닫히고 나는 게스트룸 안에 혼자 남았다. 다리는 여전히 따가웠지만 진짜 고통은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원해서 나가라고 한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내가 엉덩이 수술 후에 누웠던 그 침대. 수진이 처음 며칠 밤마다 나를 이불 속에 넣어주던 그 침대. 그때는 내가 엄마였다. 짐이 아니라. 수진은 내가 여기 머물기를 고집했다. 임시라고 했지만 나는 고마웠다. 어리석게도 고마워했다. 이제는 알겠다. 그것이 덫이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옷장을 향해 걸어갔다. 위쪽 선반에 아직도 먼지가 쌓인 차에 남아있던 내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한 손으로는 서랍장 모서리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엉덩이가 욱신거렸지만 나는 신음하지 않았다. 얼굴도 찡그리지 않았다. 고통은 내게 낯설지 않았다. 진짜 아픔은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아무도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수지는 방금 전에 온 동네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준호는 내 고통을 지켜보았고 내가 움츠러들고 당황하고 말문이 막히는 걸 봤지만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 충격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고 몇 달 전 여분의 침구 아래에 몰래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냈다. 출생증명서, 사본, 보험증, 은행 계좌 정보가 인쇄된 종이. 그때는 왜 그렇게 숨겼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분명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짐을 쌌다. 울지도 않았고 혼잣말도 하지 않았다. 옷 한 조각 한 조각을 조용히 단정하게 접었다. 보석 파우치도 돌돌 말았다. 값 나가는 건 없었다. 그냥 패션 반지들, 그리고 고인이 된 남편이 내게 남긴 진주 반지 하나.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다. 나만의 것이었다. 복도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수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집 리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엄마는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말투로. 준호는 분명 자기 방에서 헤드폰을 쓰고 또 누군가의 돈으로 온라인 장비를 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았다. 잠시만. 눈이 방을 가로질렀다. 서랍 위에는 수진과 나의 졸업식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찍자고 했었다. 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지금은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신 눈이 뜨였다. 깨어 있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깐. 다시 멈췄다. 내가 짐을 싸고 있는 걸 들었을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마도 조용히 내가 사라지길 바란 것이겠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길. 그들은 나를 전혀 몰랐다. 나는 여행 가방 곁에 앉았다. 심장은 응급실에 있을 때처럼, 진단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부서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유를 의미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다. 강민석, 은퇴한 변호사, 이웃, 한때는 친구, 아직도 친절한 사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벨소리에 그가 받았다. 정숙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사랑이 있던 집에서만 존재하는 그 윙윙거리는 침묵.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한 손은 여행 가방에 얹고 다른 손은 머리맡에 있던 독서 안경에 닿았다. 하지만 몇 주째 책을 읽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내가 사람처럼 느껴졌던 마지막 날 이후로는 그때 나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다. 내 지갑, 평소보다 가벼웠다. 앞주머니 지퍼를 열었다. 지갑이 없었다.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심장이 멎을 듯 했다. 두 번째 지퍼, 세 번째, 아무것도. 손이 떨렸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 안의 내용을 전부 쏟아냈다. 박하사탕 몇 개, 휴지, 오래된 립스틱 하나. 하지만 지갑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다. 약국에서 처방 연고를 사며 썼었다. 수진이 운전해줬고 내가 걷기 힘들다며 가방을 들겠다고 했다. 나는 친절이라 여겼다. 아니었다. 기회를 만든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몇 달 전 무심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엄마, 내가 그냥 처리할게요. 공과금도 카드도 다 한 계좌로 하면 편하니까. 엄마는 그냥 쉬세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접근 권한, 비밀번호, 계좌까지 모두 넘겼다. 딸이니까.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명의가 적힌 은행 명세서를 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전자고지로 바꿨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나는 자책의 말을 삼켰다. 그들은 내 돈을 더 사랑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항목이었다. 나는 서랍장 두 번째 칸을 열었다. 작은 노트가 있었다. 혼자 살 때 장보기 목록을 적던 그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몇 달 전 적어두었던 계좌번호들이 있었다. 바라보았다. 익숙했다. 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번호와 일치하는 카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나는 보석함을 뒤지고 매트리스 아래도 오래된 성경책 안도 찾아봤다. 없었다. 그들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다시 앉았다. 어지러웠다. 커피의 화상은 이미 가셨다. 이젠 더 차가운 무언가가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굴욕이었다. 녹슨 철맛이 입 안에 돌았다. 그리고 더 참기 어려운 건 그 모든 걸 내가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돕는다고 믿었다. 그녀가 내 삶을 관리한다고. 그런데 아니다. 그녀는 내 앞에 섰고 내 위에 있었고 내 주변을 돌아갔다. 나는 보지 못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다아리 협회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참석 못한다고 전했을 때도, 은행에서 온 전화를 중간에서 받았을 때도, 내 아마존 주문을 사전 승인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문을 하나씩 조용히 잠가가고 있었다. 결국 내가 갈 데 없도록. 그게 정말이지 나를 울릴 뻔한 부분이었다. 나는 약하지 않았다. 나는 30년 응급실을 견디고 남편의 죽음을 버티고 유리처럼 부러진 엉덩이뼈도 이겨냈다. 하지만 이건 우아하게 이겨내지 못했다. 나는 다시 그 졸업식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진과 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녀는 그때도 그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땐 아직 몰랐다. 어떤 딸들은 자라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저 어머니의 그림자를 이용하며 자란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석이었다. 문자 한 줄. 밖에 있어요. 준비되면 나와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다음엔 방 안에 흩어져 있던 실내의 파편들을 눈으로 더듬었다. 나는 오늘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었다. 내가 그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던 그 거짓말을 떠나는 것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석은 이미 현관 반쯤 올라와 있었다. 그의 걸음엔 조용한 긴급함이 있었다. 늘 입던 남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튼튼한 캔버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그는 묻지 않았다. 나를 살피지도 않았다. 부서진 사람을 보듯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준비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멈춰 서려는 발걸음도 없었다. 그 침묵은 증거였다. 그들은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떠날 수 없다고 믿었다. 민석은 내 여행 가방을 들어주고 어깨에 걸친 작은 토트백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다 챙기셨어요? 내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엉덩이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릴 뻔했다. 그가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내게 그런 식의 다정함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배려, 영수증이 붙지 않은 관심, 차 안은 조용했다. 도로의 풍경이 창밖으로 흐르듯 흘러갔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점점 멀어졌다. 수진이 내 존재 가치를 월세처럼 계산하기 시작한 그 집에서 벗어나는 길. 마을을 반쯤 빠져나왔을 무렵 민석이 입을 열었다. 알아요. 지난주 당신이 우셨던 거.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본 채 말했다. 발코니에 앉아 계셨죠. 도자기 새를 들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말 걸진 않았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 새도 눈물도 그저 누군가의 축소판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당신이 더 이상 도서관에 안 나오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격리의 깊이를 깨달았다. 수진은 단지 내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었다. 나의 루틴을, 내 친구들을, 교회 합창단의 수다를, 걸어서 2블록 떨어진 나쁜 커피를 마시던 일상을. 그녀는 나를 방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멀게 만든 것이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이런 상황 겪는 어르신들 많아요. 누군가에게 관리당하면서 자기 삶을 조금씩 잃는 분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안에서 울음을 꾹 참고 있는 승객들처럼 감정들이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기에. 아침에 몇 군데 전화해봤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마음에 드실 만한 곳이 있어요. 독립형 시니어 커뮤니티. 연못 있는 곳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너무 비쌀 거예요. 예전에 브로셔 봤어요. 수진이 안 된다고 했죠. 비현실적이라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진 씨는 엄마 양말 하나도 혼자 못 고른다고도 했잖아요. 그런 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그는 센터 콘솔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브로셔 몇 장, 그리고 메모 하나. 시작은 여기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 더 있어요. 금융보호 신청서. 내가 도와줄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 자리를 찾는 소리였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 애는 내 딸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신호등에 멈췄다. 그리고 분명 당신은 사랑을 다 주셨겠죠. 하지만 어떤 사랑은 독을 감싼 포장지일 뿐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수지는 지금쯤 내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일지도. 하지만 앞에 펼쳐진 풍경엔 분명 하나가 있었다. 닫힌 철문이 아니라 열리는 문. 우리는 오전 11시쯤 금빛 소나무 마을에 도착했다. 간판은 겸손했다. 금빛도 없었고 소나무도 없었다. 그저 반듯한 글씨가 새겨진 나무 표지판. 하지만 그 안에 펼쳐진 정원은 내가 한때는 다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삶의 풍경 같았다. 만개한 수국, 나무 그늘 아래 벤치, 햇빛을 유리처럼 품은 연못. 민석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정문을 바라보았다.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작게 말했다. 무엇에? 그가 물었다. 이걸 가져가고 싶다고 느끼는 마음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좋아한다. 동정으로 말 채우지 않는다. 예쁜 말로 불편함을 가리지 않는다. 그냥 침묵이 필요할 땐 자리를 내어준다. 우리는 마당부터 둘러보았다. 민석은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작은 도서관, 공예실, 시니어 요가 수업도 보였다. 매트를 말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두 할머니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모든 방에는 햇빛이 들었다. 복도마다 창이 있었다. 누구도 허락을 받아야 밖에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연못께 다다랐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물속을 유유히 미끄러지는 물고기들. 급할 것 없는 움직임. 생각이 필요할 때면 이런 물가에 앉았었다. 예전엔. 나는 말했다. 예전엔 이럴 때 여기에 앉았어요. 생각이 필요할 때. 지금도 그렇죠. 민석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냥 존재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내가 누군가의 문제도 골칫거리도 아닌 순간, 수진의 피로도 아니고 준호의 ATM도 아니었다. 그냥 정숙이었다. 견학이 끝나고 리라라는 안내 직원이 조용한 다실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녀는 눈빛이 따뜻했고 말투는 과하지 않게 다정했다. 차 2잔, 레몬 쿠키 몇 개, 그리고 홍보 책자 하나. 어떤 강요도 설명도 없이 단지 부드럽게 건네진 환영.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그 온기에 잠시 기대었다. 그리고 브로셔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수진이 단 한 번도 고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간이 주방과 발코니가 있는 스튜디오형 유닛. 월세 계약, 부담 없음, 입주 가능.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 데는 부자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지 엄마 같은 사람은 무리예요. 나는 다시 숫자를 읽었다. 결코 싸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내가 원래 가졌던 것을 되찾기만 한다면 내 계좌에 대한 접근권, 내 삶에 대한 결정권,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그럼 알아봐야죠.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금융보호 명령서부터. 내가 도와줄게요. 그 단어, 보호라는 말이 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건 내 딸로부터의 보호였다. 나는 브로셔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는 새로운 장으로 발을 들였다. 그 장은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삶이었다. 민석의 부엌 식탁 위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문서를 펼쳐놓았다. 보험카드, 오래된 은행 명세서, 메디케어라고 적힌 오래된 폴더 하나, 수진이 아날로그스럽다며 비웃었던 그것, 그리고 구석구석 눈물 자국이 남은 노란 메모지. 내가 기억하는 의심스러운 순간들을 몇 달간 적어온 그 노트. 정리도 잘 못했고 지저분해요. 나는 말했다. 민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진실은 늘 좀 지저분하죠. 그는 노트를 몇 장 넘겼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가게에서 반복된 지출, 줌마스터라는 이름의 넷플릭스 프로필, 새벽 3시에 이루어진 페이팔 출금.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충분한 자료예요.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손은 가지런히, 허리는 곧게. 나는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집중돼 있었다. 이제 나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증거. 카드야 사라졌지만 내 기억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수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프린터 있으세요? 민석이 물었다. 응. 기범이 서재에 옛날 델 컴퓨터랑 연결돼 있어요. 그럼 내일 이걸 스캔해요. 금융사기 담당 보호사와 연결해 줄게요. 조용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단순한 계좌 복구가 아니라 전체 보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다시 노트를 꺼내 손에 들고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기억은 또렷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나는 물었다. 내가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요, 민석이 단호히 말했다. 서류가 말하게 하세요. 그게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니까요. 그 말이 내 안에 깊이 박혔다. 서류가 말하게 하라. 내가 감히 소리내지 못했던 말들, 수년간의 침묵을, 삭제를, 포장된 도둑질을, 배려라는 이름의 질식, 그 모든 걸 말하게 하라. 내가 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종이가 대신 말하도록. 당신은 날 소유하려 했지만 나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 장 한 장 스캔을 시작했다. 자정까지 폴더를 정리했다. 등이 쑤셨고 눈이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젠 생존을 넘은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젠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기록이 필요했다. 그들이 절대 사과하지 않아도 그 서류는 남을 것이다. 변호사를 위해, 법원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수지는 아직도 내가 그 집의 명의자라는 걸 몰랐다. 그녀는 그 문서를 읽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수술 전 병원 서류를 쉽게 처리하겠다며 내게 명의 이전 서류를 건넸을 때 나는 그저 믿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정원 위임장을 절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집은 여전히 내 것이었다. 이제 그 집은 다시 감정평가에 들어갔다. 매물 준비, 보호 속으로. 수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법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겐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민석이 연결해준 금융학대 전문 상담사와 함께 나는 옛 은행 계좌에 연결된 모든 거래를 동결 요청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모든 이체 내역은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상담사는 물었다. 혹시 뒷받침할 증거가 더 있으세요?
나는 노트를 내밀며 대답했다. 12페이지 있어요. 날짜, 세부사항, 출금 내역까지 다 기록해뒀어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점점 높였다. 이건 단순히 착취가 아니에요. 거의 수학 수준이네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은행도 알게 되었다. 나는 다시 금빛 소나무 마을로 돌아왔다. 이번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기쁨은 아니었지만 숨이 다시 가슴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다. 예의상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항상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그 압박이 사라졌다. 내 방에서 나는 기범이 생전에 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열어보지 않은 채로 기념품 상자 바닥에 묻혀있던 그것, 그의 필체로 적힌 한 줄. 이제 괜찮은 척이 지친 날 열어봐.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짧은 편지 한 장, 몇 줄뿐이었다. 정수가 그들이 당신을 내가 결혼했던 그 여인보다 작게 만들려 할 때 설명하지 마, 변명하지 마, 그냥 나와. 그 누구도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할 권리는 없어. 당신의 것을 쓰고 절대 다시는 뺏기지 마. 아래엔 수표가 있었다. 현금화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100만 원 수표. 나는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속이 시큰할 만큼 진한 웃음. 기범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세상이, 그리고 때로는 가족마저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나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빠요. 정숙 씨라면 언제든지요. 그럼 집 팔러 갑시다.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탁을 만듭시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후폭풍 감당할 준비 되셨어요?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햇살은 창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고 연못은 반짝였다. 브리지 스카프는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내 이름이 박힌 법정 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준비됐어요. 이번엔 반응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하는 거니까요. 그 수표는 그날 오후 바로 입금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지는 늘 자기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크고 문자 메시지는 장황했으며 위협은 죄책감과 가짜 관심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묵이 항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편지가 도착했을 때 봉투 두툼하고 법정 문체와 공식 도장이 찍힌 그것, 나는 그녀가 현관 앞에서 꽤 오래 서 있었을 거라고 상상했다. 문을 열기 전부터 그녀는 무언가 삐끗한 걸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구축해온 질서 속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 편지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신탁법률 자문인이 보낸 공식 통지서, 즉시 효력을 발휘함. 안수진은 정숙 명의의 모든 계좌, 부동산, 금융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상실함. 짧고 단호하며 감정이 배제된 말투, 변명도 부탁도 없는 언어. 그게 그녀를 가장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날 수지는 내게 7번 전화를 걸었다. 모두 부재 중 8번째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인간 말 듣고 딸 말도 안 들어요. 엄마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 그녀는 그 단어를 갑옷처럼 썼다. 그 단어 하나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압박, 왜곡, 도둑질마저도. 하지만 가족이란 면죄부가 아니다. 특권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잃었다. 그날 내 허벅지 위로 뜨거운 커피를 붓고도 내 탓이라 했던 순간 이미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민석에게 전달했다. 증거로.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선택을 했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답장도 설명도 없이. 편지가 대신하게 했다. 내가 감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잉크와 법으로 말하게 했다. 변명도 눈물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는 나를 소유하려 했다. 나는 기록을 남겼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손잡이 약간 깨진 머그잔에 카모마일 차를 담아 마셨다. 민석이 전화해서 말했다. 수진이 받았대요. 음성 메시지에는 온갖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협박하게 내버려둬요. 내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제 난 그녀의 분노가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나도 화나지 않았어요. 이젠 더 무서운 감정이 있어요. 확신. 확신이란 존중 없는 사랑은 그저 소유일 뿐이라는 것. 피로 위에 지어진 가족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 설령 내게 남은 게 이 의자와 이 차,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문서 하나뿐일지라도 나는 그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문을 잠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금빛 소나무 마을의 정문은 유리로 되어 있었다. 묵직하면서도 우아한 느낌.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지만 초대받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본 순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공동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민석이 표시해준 고령자 금융학대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었다. 내 찻잔은 옆에 놓여 있었지만 식어 있었다. 글 속의 단어들이 더 뜨겁게 내 가슴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님, 안수진 씨가 오셨습니다. 안으로 모실까요? 아니요, 나는 말했다. 다만 내가 보고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곳의 직원들은 이미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아왔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이름이 마음에 있을 때가 아니라 통장에 남아있을 때였다. 나는 조용히 로비 옆 햇살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들키지는 않는 자리. 수지는 로비에 서 있었다. 딱 붙는 청바지와 분노에 물든 빨간 블라우스 차림. 안절부절 못하며 쇼룸 안의 암사자처럼 바닥을 반복해서 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도 100%의 분노와 불신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곳의 공기 자체가 그녀를 모욕이라도 한 듯. 리셉셔니스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수지는 내 쪽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날카롭고 단정적인 몸짓. 그녀는 내가 그 어두운 유리 뒤에 있다는 걸 몰랐다. 몰랐기에 이번엔 그녀가 유리 너머의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택이었기에. 수진 같은 사람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힘은 바로 그것이었다. 싸우는 힘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힘. 10분쯤 지나자 보안 요원이 도착했다. 거칠지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았다. 단호하면서도 정중했다. 네이비색 블레이저와 명찰을 단 여성 직원이 다가가서 조용히 그녀와 대화했다. 수지는 여전히 격앙되어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말의 모양은 익숙했다. 분노, 절망, 그리고 통제가 손에서 빠져나갈 때의 당황. 뒤늦게 준호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 나는 보았다. 죄책감도 사랑도 아닌 오직 공포.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 당황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유를 짜내는 젖소가 아니었다. 도리스는 손을 들어 차도 쪽을 단호하게 가리켰다.
수지는 팔을 허공에 던졌다. 준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먼저 돌아섰다. 잘 됐다. 이제 그 애가 길을 앞장서도 괜찮다. 수지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다. 팔을 옆구리에 딱 붙인 채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분노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뭔가 말했다. 엄마.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도 흔들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자리, 정원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마정이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쥐고 그 위에 기범이 생전에 덮어주던 퀼트를 함께 덮은 채 그들은 떠났다. 나는 그림자들이 차도에 스며드는 걸 볼 때까지,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걸 확인할 때까지 바라보았다. 마정이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 번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작별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야 그 사실을 듣는 거고요. 그날 오후 민석이 정원에 들렀다. 그는 직접 구운 스콘 한 봉지와 정원에서 꺾어온 꽃다발을 가져왔다. 나는 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올 거예요.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 가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들이 분노를 안고 왔을 때 나는 평화로 맞섰다. 방역하지 않아도 끝났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다. 그 페이지를 찢어 작은 액자에 넣고 침대 옆에 세워두었다. 다음번에 그들이 또 반응을 요구하러 오더라도 그들이 마주하게 될 건 잠긴 문 너머에 비치는 자기 모습뿐일 것이다. 이틀 후 내 우편함에 작은 아이보리색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송을 씨로 적힌 주소. 돌아오는 주소는 없었다. 필체는 분명했다. 기울어진 듯 우아함을 가장한 수진의 글씨체.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마정이가 로비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 여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이런 거짓말은 나 혼자 보면 충분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았다. 방으로 올라가 기범이 생전 세금 정리하며 친구들에게 편지 쓰던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창으로 햇살이 기울고 그의 손길이 느껴질 듯한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앉아 봉투를 열었다. 첫 단어. 엄마. 친애하는도 아니고 미안해요도 아니었다. 그냥 엄마. 마치 아직도 그 호칭에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첫 문단은 예상한 그대로였다. 어설픈 후회.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나를 밀어내려던 건 아니었고 모든 게 너무 빨리 벌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단어. 오해. 모든 걸 덮으려는 반창고 같은 말. 그리고 진짜 이유가 나왔다. 세 번째 줄. 요즘 좀 힘들어요. 공과 금도 밀리고 준호가 결국 자동차 할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거기 있었다. 요구. 늘 그렇듯 사과는 미끼였고 나는 또 한 번 물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전처럼. 한때는 증거도 없이 두 번째 기회를 믿었던 나처럼. 하지만 지금 나는 그때의 정숙이 아니었다. 우편물과 전화를 재정리하겠다고 내 삶 전체를 재편한 딸에게 모든 본능을 눌러가며 조용히 살아온 나는 이제 없었다. 지금의 나는 한계를 알고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언제 한번 얘기해요. 엄마가 그리워요. 우리 모두 그래요. 나는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확인했다. 아니, 두툼했다. 뭔가 더 들어있었다. 손을 넣자 수표가 하나 나왔다. 내 이름이 적힌 공동계좌 중 하나에서 발행된 것. 현금화되지 않았고
귀퉁이가 살짝 찢어져 있었다. 금액은 350만 원. 메모란에는 차 수리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은 분명히 박혀 있었다. 그녀가 보관한 것인지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건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미끼였다. 가짜 눈물, 익숙한 필체와 함께 나는 그 수표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다시 반으로 접어 손바닥 안에 감췄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파쇄기에 밀어 넣었다. 아무 말도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종이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도록. 그 봉투는 열려진 채로 책상 위에 남겨두었다. 응답할 필요 없는 시체처럼. 민석이 오후에 레몬 케이크를 들고 들렀을 때 그는 그것을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또 시도했어요. 나는 나머지 편지를 건넸다. 그는 묵묵히 읽고 내게 되돌려 주었다. 아직도 당신을 먹잇감으로 보는군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머릿속에 문장이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당신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한 집만으로도 충분했다. 전화는 새벽녘에 걸려왔다. 나는 일찍 일어나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고기들이 안개를 뚫고 헤엄치고 있었고 따뜻한 물 위에 차 티백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다. 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신탁에서 다시 한번 수표 위조가 감지됐어요. 같은 계좌, 같은 서명. 하지만 당신이 쓴 게 아니죠. 알아요. 나는 말했다. 지난주에 그녀가 내게 하나 보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행도 이제 확신해요. 그가 말했다. 수지는 또다시 손을 댄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지만 이번엔 신탁의 보호장치가 완전히 작동했다. 그리고 은행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인출 내역, 서명, 그녀의 IP 주소에서 접속된 이메일, 심지어는 은행 직원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까지. 우리 엄마 계좌 잔액 얼마죠?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권한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전혀 교묘하지 않았다. 필사적이었다. 민석이 계속 설명했다. 금융학대 전문팀이 노인보호국에 정식 보고서를 접수했어요. 조사관들이 지금 서류를 검토 중이에요. 내 가슴이 조이기보다는 확장되는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나는 단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덫을 완성한 것이었다. 몇 시간 후 2명의 사복경찰이 금빛 소나무 마을에 도착했다. 수진을 체포하러 온 건 아니었다. 조용히 나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공손하고 차분했다. 한 명은 질문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메모를 했다. 나는 모든 사본을 건넸다. 노트, 하이라이트 표시된 문서, 명세서, 복사본.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젊은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정숙 어르신, 이런 일 겪는 분들 많지만 이렇게 일찍 알아차린 분은 많지 않아요. 나는 정정하고 싶었다. 이건 결코 잃은 게 아니었다. 단지 간신히 제때였을 뿐이다. 정고 무렵 나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 수진은 현재 금융사기, 노인학대, 문서위조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준호 역시 한 건의 의심거래에 언급되어 있었다.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정원 벤치에 앉아 오래전부터 반복되던 그녀의 말들을 되새겼다. 엄마는 나 같은 딸 둔 게 행운이에요.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인생 어떻게 됐을지 알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녀는 내 삶을
잠긴 문으로 만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게 있었다. 나는 열쇠를 바꿔버렸다. 그날 오후 마정이는 따뜻한 바나나 브레드와 생강차 2잔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금빛 소나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봤기 때문이다.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내가 그 한복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버텨낸 모습을. 체포될까요? 마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젠 그건 내 손을 떠났어요. 그게 진짜 자유의 맛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거리감. 수지는 더 이상 돈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접근 권한을 잃은 것이다. 내 대한, 내 이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녀는 단지 돈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잃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침묵을 당신의 승리라고 착각하다가 그 침묵이 목소리를 갖는 순간 당신은 처음부터 이긴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날 밤 민석과 나는 야외 파티오에 앉았다. 밤하늘은 깊은 남색이었다. 그는 작은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나도 나를 과소평가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가 잔을 들었다. 재계산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말을 꺼냈다. 이제 난 안전해요. 수진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내가 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끝없이 양보해야만 했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 그 필요조차 없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잠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다. 박수갈채처럼 들렸다. 그 일은 목요일 점심 직후 일어났다. 금빛 소나무 마을 복도는 고요했고 햇살은 연못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직전의 부드러운 빛을 모든 창가에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정이와 나란히. 우리 손은 무릎 위에 접힌 퀼트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다. 브리지 토너먼트 일정 이야기를 막 끝냈다. 새로 들어온 할머니들이 카드도 제대로 못 섞는다고 우리가 툴툴거리던 바로 그 대화. 민석이 곧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보았다. 수진과 준호. 구불구불한 벽돌길을 따라 정문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 수진의 걸음은 너무 빠르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축 처진 어깨와 지겨운 표정으로 뒤따라오고 있었다. 차를 타고 도착하는 그들을 보는 순간 내 속이 뒤틀리는 듯했다. 단지 500만 원짜리 커피 사건이 떠올라서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결전을 위해 온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의 도리스가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날카로운 시선과 단단한 자세로 데스크 뒤에서 조용히 나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수지는 거칠게 손짓을 하며 도리스를 지나치려 했다. 도리스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고 나는 그 단어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모양새는 익숙했다. 분노, 절박, 손에서 빠져나간 권력을 다시 움켜쥐려는 초조함. 준호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내 눈을 찾았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그 아이가 왜 온전히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지 알았다. 미안함이 아니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불안이었다. 자금줄이 사라졌다는, 이제는 그가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불편하고도 무거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나는 송긋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도리스가 손을 들었다. 주차장을 향해 단호하게 가리켰다.
수지는 손을 번쩍 들며 항의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먼저 돌아섰다. 어쩌면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한 걸지도 몰랐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마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휘어졌고 턱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 입모양으로 엄마라고 말하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나는 마정이의 손을 다시 꼭 쥐고 퀼트를 살짝 조여 덮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눈을 떴다. 그들은 떠났다. 자동차는 조용히 차돼서 빠져나갔다.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이제서야 그것을 들었을 뿐이었다. 민석은 늦은 오후 작은 꽃다발과 신탁 변경 서류 몇 장을 들고 찾아왔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또 시도하겠죠.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그들이 분노를 들고 왔을 때 나는 평화로 응수했다. 반응이 필요 없을 때 진짜 끝이 오는 것이다.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내어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액자 안에 끼웠다. 다음에 또다시 나의 감정을 흔들려 한다면 그들이 마주할 것은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 것이다. 잠긴 문 뒤에 비친 오롯이 자기 자신뿐일 것이다. 이틀 후 다시 편지가 도착했다. 작고 아이보리색 봉투. 금빛 소나무 마을에 내 사소함한 송을씨. 아무 주소도 없이. 수진이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로비에 서 있었다. 멍하니 그 봉투를 내려다보며 마정이가 나를 발견했다. 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볼 거예요? 아니요. 이번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거짓말. 이제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 봉투를 가지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 잠시 내려놓았다가 파쇄기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찢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단지 서랍을 열어 조용히 넣었다. 기계는 윙윙거리며 그것을 조각으로 만들었다. 이젠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그날 오후 민석이 또 들렀다. 레몬 케이크를 들고. 그는 책상 위에 올려진 반쪽짜리 편지 봉투를 보더니 눈썹을 들었다. 또 시도했군요. 응, 내가 말했다. 아직도 날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머릿속에 문장이 완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한 짓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것으로 끝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